아니,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 더우니까 같이 들어가자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두세 시간 일찍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엄마 폭염에 쓰러질 뻔했어. 그래도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말도 없이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 수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세기한테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네가 우리랑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수정이한테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그게 네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세기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네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수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텐데.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아버지 박정필 씨와 68세 어머니 이현숙 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왜 그러냐며 따지지만 그 별거 아닌 것에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똑같은 말을 들어봐야, 직접 경험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이 씨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39이 되었고 얼마 전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장사를 하며 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으며 결혼할 때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도 사주었습니다. 비록 크고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어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었느냐가 부모 자식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호야, 너희 큰아버지 입원하셨잖아. 큰아버지가요? 왜요? 위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 아빠랑 같이 서울 가.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점심때 병원에 갔다가 아빠랑 같이 오후에 너희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바쁘니? 아, 이틀 뒤네요? 토요일 오후에 볼 수 있냐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난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주말이라 어디 가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오늘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뒤 간다는데 갑작스럽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이틀 있다가 가는 건데. 그래도 오시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쯤엔 알려주시는 게 좋죠. 아, 그러니.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수시로 찾아가서 괴롭히는 부모인 줄 알 듯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들네 집에 간 것은 손주를 낳았을 때
딱 한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애들도 좀 보고 싶었는데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볼 일도 없었고 바쁘다고 하면 명절에도 왕왕 못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에 봬요. 아들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어머니는 이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말 오후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부모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언제 오든 늘 반가웠기 때문에 아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 언니? 친하게 지내는 이웃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암만 자식이라도 못 보고 살아. 이틀 뒤에 간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주일이나 시간을 두고 약속을 해야 해. 이틀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말해주는 게 좋지. 우리 때야 나 지금 문 앞이다. 이랬지만 요즘엔 그러면 안 된대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지 당연히. 그래서 이틀 전에 말했던 거고 자식 만나는데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게 좀 나는 적응이 안 된다. 아들내미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면 어떡해? 나는 진작에 받아들였어. 내가 먼저 간다고 한 적이 없어서 몰랐지. 일일이 서운해하고 그러지 마. 언니 속만 문드러진다. 그래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미리 말해달라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던데 이 씨의 아들은 그런 것은 아니니 크게 불평할 일도 아닌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못 뵌 것도 좀 그렇고 해서요.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되지. 너희가 올 거니? 아니요. 엄마가 아빠 모시고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네 아빠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 어머니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섭섭했던 것이 아들의 한마디에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어머 오전에 비가 엄청 온다는데요. 나도 뉴스 봤어.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 갈 준비를 마쳤는데 곧 비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언제 아들 얼굴 볼지 모르는데. 이 씨가 아쉬워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비 안 와? 지금은 안 오네요. 그러면 조금 일찍 출발할까? 그러자 이 씨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비 오기 시작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차가 막히겠죠. 늦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낫죠. 11시에 만나기로 했고 아들네까지는 차 타고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늦지 않기 위해 1시간 일찍 출발하기로 했죠. 그렇게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쏟아진다던 비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웠지만 잠잠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30분이면 도착하겠는데. 그럼 10시도 안 되네.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나 봐요. 그러게? 당신이 병호한테 전화를 해봐. 좀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죠? 전화 안 받는데. 새애기한테 해볼까? 그래, 안 받으면 그냥 둬. 좀 일찍 도착하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뭐. 너무 재촉하는 것 같잖아.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금 뒤에 이 씨와 남편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0시 10분 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뭘 하지? 안 뭐래. 이 앞에 마트 있던데 거기서 과일이라도 좀 사고 주변 산책 좀 하면 1시간 금방이지. 이 씨는 남편과 마트에 들러서 과일 상자 하나를 사서 차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사서 아파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아이고, 푹푹 찐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날씨는 무척 흐렸고 습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손에 쥔 음료캔도 미지근해진 지 오래였죠. 병원은 전화 없어? 안 오네. 아직 자나. 10시가 넘었는데 자. 주말이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후에 볼 걸 그랬나. 더운 날씨에 바깥을 서성이자니 땀도 나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늘만 찾아서 걷고 있는데도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죠. 아이고, 이러다 나 쓰러지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숨 막혀 죽겠네. 요 앞에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있자고 그럼. 아이, 진작에 그럴걸.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그런데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앞 주차장에 서 있던 이 씨와 남편. 그렇게 아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아들은 깜짝 놀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벌써 오셨어요? 아들은 이 씨와 남편을 보더니 손목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40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더니 벌써 도착해버렸네. 이 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슬슬 에어컨 켜진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으니 말이죠. 전화를 하시지.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아, 배터리가 없나? 전화 온 줄 몰랐네. 우리는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차도 하나도 안 막히더라. 이 씨는 웃으면서 어찌된 일인지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거야? 네. 와, 근데 날씨 진짜 덥다. 아들이 벌써 흐르기 시작하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주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엄마도 땀난다. 이 씨도 티셔츠를 펄럭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쏟아지면 나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비 많이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오지?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쓰레기 봉투는 손에 쥔 상태였고 다 함께 주차장에 서서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거 얼른 버리고 와. 그러자 아들이 잊고 있었던 듯 쓰레기를 보더니 조금 떨어져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열쇠 좀 줘봐봐. 남편이 이 씨에게 차키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두었던 과일 상자를 꺼내려는 듯 했죠. 이 씨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수정이한테 엄마 아빠 도착했다고 말도 하고요.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씨가 아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묻자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11시 맞춰서 들어오세요. 뭐? 30분 넘게 남았는데. 차에 갔다 오려던 남편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변 좀 돌아다니시던가 아니면 차에서 좀 계세요. 아셨죠?
그러더니 뒤돌아서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뒤통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저놈이 뭐라고 한 거야? 11시에 들어오라는데요. 지금 35분 남았는데. 이 더위에 더 기다렸다가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게요. 같이 들어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씨도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망연자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턱 밑으로 땀이 또록 하고 떨어졌습니다. 11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마주쳤는데 어떻게 자기만 홀랑 들어가 버리는 것인지. 어떻게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남편은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만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아들이 이상하긴 한 것 같았죠. 그런데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의 표정을 보니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일찍 온 우리 탓인데요. 뭘. 그냥 30분만 앉아 있다가 들어가요. 말이 돼? 아니, 약속 시간이 11시면 30분 정도는 일찍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당 문 여는 것도 아니고 11시 땡에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그래도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부모가 아니라 남이 왔어도 이 날씨에 바깥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가 버리진 않지. 그건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도 집에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놓고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은 예의 문제인 듯 했습니다. 차에 타. 차에서 기다리게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 날씨에 차에 타봤자 쪄죽어. 집에 돌아갈 거야. 이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에요? 애들 기다릴 텐데. 기다리긴. 오히려 우리가 안 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씨도 속상하긴 했지만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들네와의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 있으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30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뭐 기분 좋게 애들이랑 밥이라도 먹으러 갈 수가 있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요? 그럼 당신은 30분 기다렸다가 11시에 초인종 누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애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도 바깥에 세워도 절대 안 그러죠. 거봐. 그놈은 딱 그만한 놈인 거야. 뭐 좋다고 가서 같이 밥 먹어. 처음엔 남편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가요. 이 씨와 남편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한참 땡볕에 서 있던 차 내부도 절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옷이 온통 축축하게 젖은 채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고했던 대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비가 좀 일찍 왔어도 이런 일 없는 건데. 비가 늦게 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언제고 그럴 수 있는 놈이었던 거지.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섰던 서울행이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버릴 줄 몰랐습니다. 11시가 10분이 넘어가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리 좀 켜봐. 남편이 통화하겠다며 소리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아서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오세요? 11시 넘었는데.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남편이 말하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요 앞에 계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냥 가셨어요? 급한 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마랑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도 시간 맞춰 들어오라고 홀랑 들어가 버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냉볕에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주변 산책하고 계셨다면서요. 그건 일찍 가면 너희 불편할까봐 그랬던 거고.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와서 봤으면 상식적으로 같이 들어가자 소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아빠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셔놓고는 왜? 아들의 목소리에 이 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 잘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약속 시간을 못 맞췄으니까 다시 돌아가마. 남편의 말이 끝나자 이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어봤자 속 터지는 소리만 할 듯했죠. 아휴, 남편도 속이 상하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이 씨의 마음속인 듯 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폭우가 쏟아지니 차도 막혀서 2시간 걸릴 거리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서럽고 속상한 길이 더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오후가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8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는데 그 사이 시간이 지워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니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과일은 사왔네. 과일 상자를 보며 남편이 중얼거렸고 그 소리에 이 씨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서울 안 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어요. 이 씨는 남편과 함께 늦은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차차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짬이 나도 오후 내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고 이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들 며느리도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었는데 괜히 화를 냈던 것일까. 30분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렇지만 반대로 고작 30분이라면 왜 자신들을 밖에 세워두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속만 쓰리지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아들은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과일을 먹고 있던 이 씨와 남편이 놀라서 쳐다보았죠.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화는 이 씨와 남편이 났던 것 같은데 아들이 오히려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수정이가 엄마 아빠 온다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청소해 놨는데 왜 가버렸냐는 아들. 분명 차 안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씨와 남편이 왜 서운한지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너는 그게 중요하니? 아니,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일찍 온 건 엄마 아빠잖아요. 아,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잖냐? 그러면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 더우니까 같이 들어가자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2-3시간 일찍 갔어. 네 엄마 폭염에 쓰러질 뻔했어. 그럼 어디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계시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 수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세기한테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너도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찍 온 부모 탓만 했지
자신의 처신이 잘못됐었다는 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수정이한테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배려를 해주셔야죠.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헛웃음을 한참 짓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누가 수정이 보고 잘못했대? 네 놈이 문제인 거잖아. 너는 그게 네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수정이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네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수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놈이 미우니 며느리도 미워질 듯 했습니다. 참, 이런 놈 뭐가 이쁘다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집까지 사줬는지 모르겠다. 아니, 치사하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뭐? 지사, 내가 할 말 아니냐? 집 사줄 땐 자주 놀러 오라고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더니 정말 놀러 가니까 그렇게 푸대접을 해? 이 씨는 더 이상 이런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 봤자 남는 건 상처뿐인 듯 했습니다. 서로 뭐가 서운하네. 이건 네 탓이네. 치사하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부모 자식의 싸움만큼 제 살 파먹는 짓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한창 씩씩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병호, 너는 이만 집에 가봐. 그런데 아들은 이 씨의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너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아니, 이런 일 가지고 무슨 그런 말까지 하세요? 수정이랑 같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병호, 너 그만 집에 가보래도? 너는 그런 말 하려고 차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니? 이 씨도 황당했습니다. 잘 얘기해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따지려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왔으니 말이죠.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더니 자기 할 말 있을 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아들이 참 희한했습니다. 그러니 바쁘다 어쩐다 하는 건 그저 핑계였을 뿐이었죠. 부모에게 쏟을 시간도 신경도 남겨두질 않으니 늘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늘 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와 남편도 평생을 지독한 외사랑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수정이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 온다고 신경 썼는데, 아침에 힘들게 청소도 했는데. 그래, 힘들었을 텐데 주말 아침부터 청소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이제 안 가마. 이젠 나도 너무 불편하다. 이 씨도 이제 아들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아들에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아들이 말하는 꼴을 보니 그저 자신들을 업신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화가 난 적은 살면서 없었던 것 같았죠.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아니,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신다고요? 끝까지 아들은 부모 생각은 쥐똥만큼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고생한 것만 아까운 듯 했습니다. 뭘 쫓아내? 네가 약속도 안 하고 막 들어왔잖냐?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는 왜 약속도 안 하고 와? 그래. 네가 그랬잖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방문 약속을 해야 하는 거라며? 이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자기가 뱉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정이도 너랑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정이한테도 이제 다신 안 가니까 안심하라고 전해. 청소도 하고 싶을 때 하라 그러고. 아들이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지 해벌린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그러고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탕하고 닫힌 뒤에 이 씨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속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결혼하면 남 된다더니 그 말이 맞아. 아직도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고 쫄래쫄래 올라간 우리 잘못이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네. 다 커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우리 할 일은 끝났잖아. 이제는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냥. 그럼 속상할 일이 뭐 있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아들은 되돌아갔지만 멍든 가슴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멍자국이 희미해지길 바랄 뿐이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1시간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이 씨와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깊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품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마음에서 독립시키고 자식 또한 부모를 마음속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었죠. 그리고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허물 없는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겠지만 그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서로가 어려워져야 했습니다. 진작에 그랬다면 아들도 부모를 폭염 속에 방치하지도 않았을 테고, 진작에 그랬다면 이 씨나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갔겠죠. 이 씨와 남편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자식을 오래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애가 먹다 남은 건데 엄마가 먹어. 엄마, 이거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어. 엄마, 남은 거 먹어 치워버려. 어머니를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딸. 그럼 엄마는? 엄마도 비위 약해. 남이 먹던 거 못 먹어. 그냥 음식도 조금만 해서 덜어서 먹고 남은 건 버리고 싶다고. 아, 그건 자식들이 먹던 거 좀 먹으면 어때서? 아무리 자식이어도 손주여도 비위생적인 거 아니야? 왜 굳이 침 묻은 걸 엄마가 먹어치워야 해? 엄마가 음식물 처리 기계야? 너는 옛말도 모르니?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유치해 보여도 그게 제일 섭섭한 거야. 그냥 가끔 버리기 아까운 거 싸뒀다가 먹자 한 거지. 아끼느라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러니까 왜 엄마만 아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런 음식 먹지도 않으면서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해서 예쁘게 차려서 따끈한 상태로 먹고 싶어. 새 밥이랑.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전영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9세 임유선입니다. 전 씨는 딸에게 말을 퍼부으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왜 이런 쪼잔한 마음을 느껴야 하나 싶어서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딸도 원망스러웠죠. 인생을 바쳐 키운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보다도 딸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39 먹은 딸을 위해 그 집에 들어가 식모 노릇, 보모 노릇을 자처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하는 만큼 딸도 부모를 생각하는 줄 알았던 것이 자신만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식을 모르고 제 발로 호구짓을 하러 들어갔던 전 씨의 탓이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모든 일은 약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은 오래전부터였고 그게 드러난 것이 최근이었겠죠. 고작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날도 더운데 같이 냉면 먹을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네. 어느 주말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뜬금없는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 먹자. 뭐, 지금? 현수 아빠도 있어? 있지. 현수도 있고. 근데 가다가 더워서 쓰러지겠다.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딸. 무더운 날에 거기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이 더욱 힘들 것 같았습니다. 꼭 냉면 때문이 아니라 들려줄 소식도 있으니까 그렇지. 전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현수도 학원 안 가고 있네. 학원 방학이야. 전 씨가 초등학교 3학년 손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씨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냉면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차가운 면요리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딸이 자신이 해준 냉면이 먹고 싶다길래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죠. 시원하고 맛있다. 역시 장모님이 해주신 게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현수는 왜 그렇게 안 먹어? 그런데 손자가 반이나 먹었나 싶을 만큼 냉면을 많이 남긴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그만 먹을래. 배 아파. 할머니가 열심히 만든 건데. 아깝게. 딸이 그렇게 말하고는 3분의 2 정도 먹은 전 씨의 냉면 그릇을 보더니 현수가 먹고 남긴 냉면을 전 씨의 그릇에 부어버렸습니다. 엄마 더 먹을래? 물은 것은 그 다음이었죠. 전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먹던 냉면을 그릇에 부어버릴 생각은 더더욱 없었으니 말이죠. 아니, 현수 아빠나 주지. 에이, 현수 아빠는 비위가 약해서 안 먹어. 애가 먹던 건데 어때서? 아무튼 현수 아빠 유별나. 그런데 그것은 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이 먹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딸의 말대로 애가 먹던 것을 안 먹는 것이 유별나 보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서운할까 싶어 전 씨는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 먹지 못한 음식이 아깝기도 했고 그나마 애가 먹었던 거라 참고 먹었죠. 냉면을 다 먹은 뒤에 딸과 함께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사위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무슨 할 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사실 둘째가 졌어. 전 씨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임신했다고? 놀랄만도 했습니다. 첫째가 10살인데 둘째를 갖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딸이 벌써 30대 후반이었으니 말이죠. 놀랐지? 우리도 엄마처럼 놀랐어. 딸도 계획에 없던 임신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수 아빠랑 얘기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미 생긴 거 어떻게 해. 안 낳을 수도 없고. 전 씨는 비록 놀랐지만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생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직 30대잖아.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야. 축하해. 축하의 말을 하긴 했지만 걱정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 중이었으니 말이죠. 현수는 이미 초등학생이고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에는 손이 많이 가지 않지만 아기가 생기면 둘 중 하나는 당분간 집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너 일은 어떻게 하니? 그리고 딸의 대답에 다시 한번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일단 만사까지 일할 거고, 애 낳고 2달 정도만 몸조리하고 다시 복직해야 돼. 뭐?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해? 너무 어리잖아. 그니까 엄마가 한 1년만 봐주라.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뭐? 엄마가 그 어린애를 어떻게 봐줘? 전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1년만 살면 되지. 네. 장모님,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기가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첫째 때는 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전 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전 씨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자 딸이 다시금 부탁을 해왔습니다. 전 씨가 아니면 애를 낳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하니 무작정 안 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가 생겨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애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전 씨가 가야 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딸이 너무 불편할 테니 말이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딸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2달 뒤에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딸과 사위 그리고 현수가 아침에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다들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전 씨의 본격적인 고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어린 아기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혼자 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했고 수시로 재워야 했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좀 더 크니 이유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먹는 거라고 아무거나 못 먹이게 하는 유별난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루 종일 전 씨를 힘들게 했죠. 아고, 이 짓도 1년 이상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애를 낳는 게 낫지. 힘들어 죽겠네. 말 그대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는 무얼 차려서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잠시라도 누워 있으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전 씨는 아침, 점심을 대충 때웠습니다. 딸내 아침만 차려준 뒤에 시간이 나면 아침을 먹고 아니면 모두 출근한 후에 아침 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현수는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을 맞춰서 밥을 차려 놓았죠. 물론 전 씨가 아침, 점심에 먹은 것들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얼른 씻고 밥 먹어. 그런데 늘 이 밥상이 문제였습니다. 아, 왜 더 안 먹고? 배불러. 현수도 더 먹지. 양에 맞춘다고 맞추는데도 늘 남았죠. 전 씨가 음식을 아깝게 쳐다보니 딸이 일어나서 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반찬통에 남은 음식을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넣어 놓을 테니까 내일 낮에 먹어. 얼마 남지 않은 불고기를 싹싹 긁어넣고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딸의 행동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딸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다음날 전 씨가 데워 먹곤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랩을 씌운 그릇이 여럿 있었습니다. 덜어서 먹은 음식은 이렇게 넣어놨다가 먹지만 다 같이 먹다가 랩을 씌워 놓은 음식은 차마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었다가 상할 때쯤에 다시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먹기 힘든 음식은 그때그때 버리면 좋겠지만 딸은 늘 아깝다며 남은 음식들을 쟁여놓았죠. 다음 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 엄마를 딸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씨가 주말에 아기를 딸에게 맡기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에 오자 방금 밥을 먹었는지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막상을 치우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니, 엄마가 차려서 먹을게. 잘 됐다. 거기 현수 자리에 앉아서 먹어. 현수 또 먹다 말았다. 상을 보니 얼추 치웠고 현수가 먹던 밥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생선은 지저분하게 살이 파헤쳐져 있었고 밥에는 김치를 올려놓고 먹었는지 빨간 양념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이지만 깔끔하게 먹은 것도 아닌 남은 음식에 차마 숟가락질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왜? 그거 먹어. 아직 안 치웠는데. 날 더워서 열무국수 해 먹으려고 했어. 국수? 그러면 그건 어떡해? 아깝게. 음식 남기면 벌 받아. 먹다 남긴 밥을 먹는 것이 전 씨에겐 벌과 같았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새 걸로 떠먹을게. 아, 엄마 혹시 더러워서 그래? 전 씨는 꼭 잔반 처리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가 먹던 건데 어때? 내가 현수 아빠 먹던 거 먹으라고 한 적 있어? 그런 전 씨를 또다시 유별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딸. 아, 그래서 생선은 먹잖아. 차마 고춧가루 범벅된 밥은 먹지 못하고 생선만 발라 먹었습니다. 그런 전 씨를 보며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런데 곱씹어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가 먹었던 어른이 먹었던 전 씨도 새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남은 음식은 자신을 주는 것인지,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평일 점심이었습니다. 본래라면 대충 먹고 말 점심밥이었지만 그날은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잔반 처리반이 된 것에 기분이 내내 상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대충 먹고 때워버리지 말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사온 고기로 제육볶음도 하고
계란찜도 하고 김치찌개도 끓였죠. 그렇게 먹으니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밥 먹으며 우울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의 행동에 불편해할 일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만 잘 챙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딸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찍 왔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빨리 퇴근했어. 밥 먹고 빨리 자려고. 딸이 손을 씻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좀 빨리 차려줘. 지친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저녁 요리를 시작도 안 한 참이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참. 엄마가 낮에 먹었던 거 좀 남았는데. 그거 빨리 데워줄게. 전 씨는 냉장고에 넣어놓은 남은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려는데 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먹으라고. 그래. 꽤 남았는데. 밥이랑 비벼 먹으면 되잖아. 딸이 조금 남은 냄비 속 김치찌개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씻고 잘게. 뭐라도 먹어야지. 얼른 데워줄게. 아니야. 속 안 좋아. 방금까지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던 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전 씨가 접시를 들고 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딸이 왜 그냥 들어가 버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먹다 남은 찌개에 밥을 먹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 씨는 딸이 먹다 남긴 것이든 현수가 먹다 남긴 것이든 다 처리를 했었지만 딸은 전 씨가 남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음식 남기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되새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울어 제끼니 거실로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딸이 자는 동안 사위와 손자도 돌아왔고 다시 밥을 차리고 치우고 빨래를 돌리고 아기 이유식을 먹이고 하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보며 짓던 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냄비에 숟가락 빠뜨려 먹었으니 먹기 싫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먹던 거 먹기 싫어하는 전 씨에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며 늘 유별난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딸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잠들었고 그제서야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더니 좀 출출해서. 딸은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더니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먹을 게 없네. 그리고 나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엔 남은 김치찌개가 아직도 있었는데 말이죠. 너 혹시 김치찌개 엄마가 먹던 거라서 안 먹니? 아, 김치찌개? 엄마 내일 먹으라고. 너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좋아는 하지. 에이, 그래도 엄마 숟가락으로 그냥 먹은 거 아니야? 애기가 먹던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네가 먹던 거 엄마 먹으라고 주잖아. 나는 딸이고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는 자식이 먹던 거 다 먹잖아? 그렇다면 왜 자식은 부모가 먹던 걸 못 먹는지. 애초에 서로 남긴 것을 안 먹으면 될 일이었지만 왜 누구는 음식 남기면 벌 받으니 다 먹어치워야 하고 또 누구는 비위생적이니 안 먹는다고 그러는지. 라면을 먹는 딸을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왜 김치찌개 때문에 예민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딸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전 씨도 헷갈렸습니다. 자신이 예민한 건지 딸이 너무한 건지. 전 씨도 먹는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잔반 처리하면서도 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밤새 생각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몸이 지치다 보니 그저 작은 일에도 자신이 서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딸이 자신을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좀 참아야지. 좀 답답해도 두세 달 뒤면 약속한 1년이 됩니다. 괜히 따지고 화내서 기분 나쁘게 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대로 자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과 똑같은 맘일 수는 없다는 걸 스스로 주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섭섭하겠죠. 그런데 다음 날의 문제는 터졌습니다. 아니,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전 씨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상한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이었겠죠.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집에 있는 날이었죠. 주말 아침이면 늦잠을 자느라 딸과 사위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아이들만 밥을 챙겨준 뒤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으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마땅찮았습니다. 이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자신뿐인 듯 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니 늘 해오던 일들도 더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라도 이런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은데 주말이라고 쉬는 것은 딸과 사위뿐인 듯 했죠. 점심때가 되자 딸과 사위가 슬슬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고픈데. 또 밥 차릴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 씨를 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그래. 나는 짬뽕. 엄마는 짜장면 먹을 거지? 입맛이 없었지만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요리하기는 더 싫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주 앞에도 짜장면 한 그릇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전 씨가 말했습니다. 둘이 나눠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내가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시키게 됐네. 딸이 입에 달고 살던 음식 아깝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남기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런 전 씨의 우려는 그저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나 그만 먹을래. 벌써? 응. 이제 할머니 먹어. 손주가 먹던 그릇을 자연스럽게 전 씨에게 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요. 장모님 더 드세요. 사위도 현수가 먹던 그릇을 좀 더 전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야금야금 깨물어 먹은 단무지도 자장범벅이 되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먹었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시켜서 나눠 먹던지 꼭 이렇게 남은 음식은 전 씨에게 밀어놓으니 이제는 손주도 할머니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더 안 먹을 거야? 나는 배불러. 저도요. 딸과 사위의 대답을 들은 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수가 먹던 자장면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엄마 그거 버렸어? 그래. 아무도 안 먹는다길래 아이, 아깝게. 엄마 더 먹지. 그러더니 딸이 일어나 남은 탕수육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럼 탕수육이라도 넣어놨다가 먹어. 기가 차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장소스며 짬뽕 국물이며 묻어있는 탕수육이 딸의 손에 의해 냉장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 가슴에 불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사위가 외출한 후에 저녁 시간이 되자 그 탕수육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딸 밥그릇 바로 앞에 말이죠. 어?
이거 나 먹으라고. 먹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 아니었니? 전 씨가 말하자 딸이 물끄러미 탕수육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때는 모르지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온 음식이, 그것도 이런저런 양념이 묻어있는 남은 음식이 결코 맛있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 차가워서 그래? 데워줄까? 아니, 그러자 딸이 전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탕수육 접시에 담긴 어떤 의도를 조금 느낀 것 같았죠. 딸은 딱딱하게 굳은 탕수육을 하나 떼서 먹더니 다시는 탕수육 쪽으로 젓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깨끗한 밥에 새 음식을 접시에 덜어서 먹었습니다. 손주가 또다시 밥을 남겼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현수 또 밥 남겼네. 너 이거 먹어라. 손주가 먹던 밥을 딸에게 주고 전 씨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딸도 조금 먹더니 일어나서 식탁을 치웠습니다. 전 씨는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면서 부엌 쪽으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냉전 상태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씨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사위도 깨달았죠. 장모님,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 와요. 제 밥은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살살 눈치를 보며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는 또다시 딸이 먼저 집에 와서 전 씨와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자 딸의 당황스러운 음성이 들렸죠. 뭐긴 밥이지. 근데 새로 한 건 아니네. 밥만 퍼먹은 숟가락 자국이 난 계란찜과 건더기가 별로 없는 조금 남은 찌개. 먹다가 남아서 접시째로 랩을 씌워놨던 나물 반찬. 그리고 그 밖에 전 씨가 점심에 먹고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점심에 먹다가 조금씩 남았는데 버리기엔 조금 아깝고 그래서 나는 점심에 먹었던 거라서 저녁엔 다른 거 해 먹으려고. 아까우니까 네가 좀 먹어치워 버려라. 먹어치워 버리라고. 그래. 음식 버리면 죄 받아. 그러자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엄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 이렇게 잘 차렸잖아. 반찬도 많고. 그리고 너 많이 먹지도 않아서 매일 남기잖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먹다 남은 것만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뭐가 그래? 엄마는 늘 너희들 먹다 남은 거 먹었는데. 딸이 기가 막힌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기분 좋아? 뭐? 계속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거 말이야. 기분 좋으냐고. 좋을 리가 있어? 그럼 엄마는? 엄마도 비위 약해. 남이 먹던 거 못 먹어. 그냥 음식도 조금만 해서 덜어서 먹고 남은 건 버리고 싶어. 아, 그건 엄마가 자식들이 먹던 거 좀 먹으면 어때서? 아무리 자식이어도 손주여도 비위생적인 거 아니야? 왜 굳이 침 묻은 걸 엄마가 먹어치워야 해? 엄마가 음식물 처리 기계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남은 음식 준 거야?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너는 옛말도 모르니?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유치해 보여도 그게 제일 섭섭한 거야. 1년 가까이 치사하게 엄마한테 남은 음식 먹게 했잖아. 너희가 엄마가 먹는 음식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쩔 땐 부모 대접도 못 받는다는 생각까지 들게 돼. 내가 언제? 그냥 가끔 버리기 아까운 거 싸뒀다가 먹자 한 거지. 아끼느라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 왜 엄마만 아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런 음식 먹지도 않으면서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해서 예쁘게 차려서 따끈한 상태로 먹고 싶어. 새 밥이랑.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앞으로 볼 때도 같은 행동할 거 아니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너도 좀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야. 알았어. 남은 음식 다 버려, 이제.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엄마는 이제 여기까지 도와주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차피 2달 후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 2달 땡겨서 나간다고 생각해. 엄마는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도와줄 만큼 도와줬잖아. 이쯤이면 애도 어린이집 갈 수 있을 것 같고. 2달 뒤에 보내기로 했잖아. 갑자기 그렇게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내? 그러면 2달만이라도 애 봐줄 사람을 구해봐. 딸은 그런 전 씨에게 섭섭한 듯 했습니다. 엄마도 상처받았어. 너희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 마음으로는 너희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못 지내겠다. 공짜로 도와달라고 했던 거 아니잖아. 돈 준 거? 엄마 혼자 살면서 가끔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편해. 몸도 맘도. 무슨,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건 엄마 아냐? 아까 남은 음식으로 차려진 밥상을 보고 나빠졌던 기분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지 않겠어? 딸은 기막혀 있고 뒤늦게 돌아온 사위도 그 소식을 듣고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린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집안일하며 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집에만 있었는데도 하루가 고됐죠. 그래서 딸과 사위가 원한다면 조금 더 머무르며 도와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죠. 하루빨리 돌아가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나았습니다. 더 붙어 살다가는 어쩌면 서로 영원히 등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죠. 딸도 잠시간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더 들고 자식들이 크면 전 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날도 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보성이는 네 결혼식도 아니고 네 아들 결혼식에도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간 놈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데 뭐? 부산까지 어떻게 오냐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냐? 허참.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놈이랑은 이제 친구 안 한다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만 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본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외롭게 치르는 거야. 죽으면 끝이잖아. 어차피 마지막인데 누가 가서 부조금 내겠어. 이건 미친놈이구나. 부조금 내려고 장례에 가? 너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딴 말이야.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네 경조사에 오지 못하니까 챙길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부조는 하긴 했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보성이 그놈이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너희 자식들 넷 결혼했을 때, 돌잔치 했을 때,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네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다른 놈들도 다 본인 상이라고 안 갔다고. 말을 말자. 너는 나 죽으면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임두석 씨입니다. 임 씨는 70평생의 인간관계를
최근에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오래된 인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알게 된 새로운 인연들이었죠. 특별히 사이가 틀어질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조사를 치르게 되며 깨달은 바가 무척 컸습니다. 그리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깨달음은 더욱 커졌죠. 누구 결혼한대요? 아내가 임 씨의 손에 들린 청첩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철용이네 막내 아들. 아이고, 드디어 다 보내나 보네. 벌써 손주 장가 보낸 사람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임 씨의 50년 지기 친구, 철용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같이 가지. 에이, 뭐하러 둘이 가요? 혼자 다녀와요. 요즘엔 여럿이 가도 욕 먹는데요. 뭐? 아니, 왜 욕을 먹어? 여럿이 가면 여럿이 축하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내 친구가 결혼식에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글쎄 욕을 한 바가지 먹었대요. 돈 조금 내고 여럿이서 밥 먹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만 다녀와요. 괜히 기분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친한 친구니까 축의금 넉넉하게 하고. 젊은 시절부터 알아온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아, 그놈이 자식이 넷이고 나는 하나인데 그놈한테 축의금 주느라 거덜나겠네. 그래도 친구한테 좋은 일 있는 걸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가? 임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축의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70세가 넘어서도 임 씨는 경조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해도 넉넉하게 주려고 했어. 그래서 철용의 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임 씨 혼자서 갔습니다. 임 씨가 사는 곳에서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니 좀 더 걸릴 듯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고마워. 오느라 고생했네. 임 씨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철용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가니 임 씨의 다른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용이 먼저 결혼시킨 자식 셋의 결혼식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리 많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또 다르겠죠.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좁아지니 말이죠. 어째 네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게. 다 연락했는데도 바쁘다고 안 오네. 끝물이다 이거지 뭐. 그래도 진짜 축하해 줄 사람들만 오면 되지 뭐. 아, 그래도 뿌린 것들은 다 거둬야 할 텐데. 나쁜 놈들이 많어. 임 씨는 몇몇 눈에 띄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까이 살면 소주라도 한잔하겠지만 임 씨 또한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그중 가장 멀리서 온 친구는 보성이라는 친구였는데 한때는 임 씨 그리고 철용과 함께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 가면 좋을 텐데 일이 있어서 아쉽네. 아, 그러게 왜 그렇게 먼데 살아? 그러게 말이야. 맘대로 오가지도 못하네. 부산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구보다도 경조사를 잘 챙기는 친구였죠. 친구들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오가기가 쉽지 않을 듯 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내려가? 그래야 돼. 요즘 식당이 어려워서 쉬는 날도 없이 문 열어.
아이고, 그러다 병나? 일도 쉬엄쉬엄해. 병은 벌써 났는지 안 아픈 곳이 없네. 나이가 나이잖아. 허리나 무릎 이런 데 아픈 건 양반이고 가슴께도 좀 아픈 것 같고 병원 가봐야지. 나이 들면 병원이랑 제일 친해야 된댔다. 근데 너는 한두 시간 있다가 내려가려고 그 먼 길을 왔어? 아,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줘야지. 임 씨는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삶이 팍팍한 와중에 친구의 경사를 축하해주러 먼 길을 달려온 보성이 참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철용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다음날 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와줘서 고마워. 아, 그런데 축의금을 뭐 그리 많이 넣었어. 그래도 절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넉넉하게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아, 마지막이니까 많이 했지. 아무튼 고맙다. 그래, 아참. 보성이랑도 얘기 좀 했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못하고 보냈네. 나중에 다시 한번 봐. 한보성 그놈이랑은 이제 안 봐. 갑작스레 열불을 내는 친구의 임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놈이 사람을 놀리는 건지 참. 아, 왜 그래? 보성이 그놈이 축의금을 얼마 했는 줄 알아? 임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를 했는지는 몰라도 축의금 때문에 50년 지기 친구를 다신 안 본다고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아, 글쎄 꼴랑 10만 원 했더라고. 10만 원? 그래.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야. 우리 삼총사가 말이야. 축의금 10만 원이 말이 돼? 차룡은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씩씩대는 입김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그런 차룡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야? 그러기가 쉬워? 부산에서 결혼식 때문에 그날 왔다가 그날 내려갔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만 원은 너무하잖아. 우리 아들 회사 동료도 10만 원씩 하는데 말이야. 임 씨는 그런 친구를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보성이가 요즘 식당이 잘 안 된다고 힘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축하는 전화로 하고 그 차비로 축의금을 내야지. 밥까지 먹고 갔잖아.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10만 원은 서로 안 친한 사람끼리도 하는 금액 아냐? 10만 원을 강조하며 분개하는 차룡의 말을 들으며 임 씨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보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던 입장에서 차룡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축하해 주러 왔잖아. 그래도 그게 뭐냐고. 아 그래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었어. 뭐 누구 놀리는 것 같잖아. 우리 마누라가 보고는 잔소리가. 하지만 임 씨는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든 와중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축의금을 낸 보성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축하해준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꿈에도 모를 보성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2만 원을 줘. 나이가 몇인데 힘들다고 부조를 그렇게 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오고 20만 원 주는 게 더 좋은가? 그게 아니고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지 내 말은. 그동안 차룡이 아들, 딸 넷을 결혼시키는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왔던 친구를 축의금 때문에 흉보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임 씨가 무어라 말을 해보았지만 차룡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축의금 많이 낸 임 씨는 좋은 친구,
조금 낸 보성은 절교. 이렇게만 생각하는 듯했죠. 더 이야기해봤자 훈계만 하는 듯해서 대화를 끝맺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무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용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죠. 보성도 자식이 둘이다 보니 주고받은 금액을 따지자면 철용이 크게 손해를 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축하해주러 왔다가 괜히 욕만 먹고 있는 친구를 보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챙긴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반년쯤 뒤에 임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무슨 메시지요? 임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가 임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보성 본인상? 어머나, 부산 사는 보성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자주 듣는 소식이었지만 얼마 전에 봤던 50년지기 친구의 부고는 임 씨를 넉넉해 했습니다. 아니 건강이 안 좋았나? 지난번에 결혼식에 왔다면서요. 왔지. 그때 가슴팍이 어쩌고 하긴 했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나? 임 씨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일만 하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나 싶었습니다. 인생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부산에 가야겠네요.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임 씨는 아내와 함께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는 아내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건강 잘 챙겨요. 약 잘 먹고. 요즘 자꾸 누가 죽었다 어쨌다 소식이 많아서 무섭네. 그러게 말이야. 보성이 그놈도 그냥 봤을 때는 건강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지난번 철용의 아들 결혼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연히 장례와 결혼식은 분위기가 같아선 안 되겠지만 조문객이 몇 되지 않아 특히나 고요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임 씨와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싶었죠. 임 씨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하나같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철용 씨는 왜 안 왔지? 연락 안 해봤어요? 당연히 올 줄 알고 연락 안 했지. 그 뒤로도 임 씨가 한참을 자리를 지켰지만 아는 얼굴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다른 친구들도 받았을 텐데 희한한 일이었죠. 슬픔에 잠긴 친구의 가족들에게 차마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 씨는 한참을 있어도 결국 아는 얼굴 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온 임 씨가 친구 철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연락 못 받았어? 무슨 연락? 보성이 말이야. 목소리를 들으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어? 나는 못 가. 뭐? 뭐 돈다니? 허리가 영 아파서 말이야.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뭐? 입원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입원도 안 했고 집에서 쉬면 나을 정도면 장례식장에 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그래. 못 가는 대신 부조는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놈들도 안 왔어.
그런데 철용이 너까지 안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른 놈들도 안 갔다며. 부산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보성이는 네 결혼식도 아니고 네 아들 결혼식에도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간 놈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데 뭐? 부산까지 어떻게 오냐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냐? 허참.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한보성 그놈이랑은 이제 친구 안 한다고. 그놈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만 한 놈이야. 철용도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본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외롭게 치르는 거랬다. 죽으면 끝이잖아. 마지막인데 누가 가서 부조금 내겠어. 임 씨는 기가 막힌 나머지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건 미친놈이구나. 부조금 내려고 장례에 가? 너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딴 말이야. 보성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 경조사에 오지 못하니까 챙길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로 부조는 하긴 했냐? 그러자 철용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으로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보성이 그놈이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너희 자식들 넷 결혼했을 때, 돌잔치 했을 때,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내가 네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다른 놈들도 다 본인 상이라고 안 갔다고. 임 씨는 말을 말자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용이 괘씸해서도 그랬지만 보성의 장례가 임 씨 자신의 미래인 듯해서 더욱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도 허무한데 죽음 후에 벌어지는 일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더 허망했습니다. 보성이 이 꼴을 못 보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이후로 철용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용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철용의 말처럼 나무랄 사람은 철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94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죠.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슬픔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가셨어요. 알아, 그래도 속이 쓰리다. 허무하고. 임 씨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 절차를 밟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락은 다 돌린 거 맞아요? 그럼 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보냈지.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 씨가 그토록 부지런히 경조사를 다녔지만 정작 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서로 오가며 주고받는 것이 경조사인데 임 씨가 준 것은 많았지만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먼저 주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겠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고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사람들은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철용이 했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인생사가 다 이런 것인지 또다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장례 내내 그랬습니다. 마땅히 왔어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하네요. 그렇게 결혼식이고 뭐고 그렇게 불러대던 사람들이. 아내도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특히 주변을 잘 못 챙겼나 보다.
그럴 리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그냥 젊었을 때랑 다른 거겠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난번에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식이며 장례식이며 그런데 안 간다고. 나이 들어 수입도 줄었는데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 다 시켰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챙기는 사람만 바보다 이거지 뭐. 진짜로 그런가 보다. 몰랐던 우리가 바보였나 보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의미 없이 아무나 와서 돈 내고, 또 나는 갚으러 가고, 또 이 사람은 얼마 줬나? 그러면 나는 얼마를 줘야 하나? 머리 아프다 아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가 더 편히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럼 아무 데도 안 다니게요? 아, 죽을 때 다 돼서 그런 데 다녀서 뭐하나? 참 인생사가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한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기쁨도 슬픔도 모든 걸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알던 사람들, 같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 은퇴 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요즘 들어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더니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부조를 한 사람들은 따로 챙겨서 갚아야겠지만 연락 온 사람도 적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도 적었습니다. 임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다툼을 했던 철용은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임 씨도 그가 올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다면 나았을 텐데 꼭 연락을 해서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놨죠. 이놈이! 임 씨는 황당해했습니다. 계좌에 찍힌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송금한 사람은 철용이었습니다. 임 씨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못했으니 5만 원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숨은 뜻이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으니 5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었겠죠. 차라리 메시지라도 안 보냈으면 그래도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신경을 썼구나 했을 텐데 메시지 하나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임 씨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지겨웠습니다. 자신도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그놈의 장례, 그놈의 결혼식, 그놈의 돌잔치는 1년에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임 씨도 이런 건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누구도 부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갈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청산하다 보면 자신이 죽을 때쯤은 갚을 빚도 하나 없는 홀가분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질 일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철용이 막내 손주 돌잔치 초대장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놈 이거 진짜 이상한 놈이네. 왜요? 지난번에 철용이 막내 아들 결혼했잖아. 알죠. 당신도 갔다 왔잖아요. 그 애기가 돌잔치 한다고 초대장을 보냈네.
원래 할아버지 친구도 가나? 가긴 뭘 가? 돈 보내라고 연락한 거겠지. 아이고, 참 희한하네. 아, 참.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했다면서요? 그건 돌려줘야지. 됐어. 얼마 보내고 얼마 받았고 더럽게 따지는 놈인데. 그렇게 치면 내가 여태 준 게 훨씬 많으니까 안 줘. 그래도 뒤에서 또 당신 험담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다 늙어서 그런 게 뭐가 무서워? 그러고는 말아버렸습니다. 축하한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손주의 돌잔치를 할아버지에게 축하할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돌잔치 날짜가 며칠 지난 뒤 차룡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냈지? 지난번에 부조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답장을 왜 안 보냈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임씨가 그렇게 말하자 차룡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전화한 거야? 그러자 침묵이 길어졌죠. 너 왜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연락도 안 했어? 본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못 봤어? 봤지? 한 달 전쯤 왔던 문자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후에 연락도 하지 않았죠. 황당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손주 결혼식, 증손주 돌잔치에까지 연락할 듯 했습니다. 임씨는 예전 손주 돌잔치 때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인들이 오면 왔지. 할아버지의 지인까지 돌잔치에 참석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차룡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임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차룡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 부조금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와야 할 거 아니야?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5만 원을 왜 갚지 않느냐였죠. 사실 그 돈을 떠올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줄은 몰랐죠. 참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임씨는 황당했지만 5만 원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씨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차룡이 화를 냈습니다. 너 평생 나 안 보고 살 생각이야? 보성이 장례식 안 간 것 때문에?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만인 줄 알아? 일일이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너는 어차피 중요한 게 돈이잖냐? 5만 원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나 부르지 마라. 임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차룡도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한 사이야.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정? 네가 언제 정 따졌냐? 돈 따졌지? 너는 친구도 아니야, 임마. 네가 지난번에 그랬지. 꼴랑 10만 원도 안 하면 안 보고 지내고 만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는 5만 원 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친구도 아니지 않냐? 뭐야? 이제 앞으로 안 본다 이거지? 그래 좋다. 너는 나 죽어도 절대 오지 말아라. 나도 너 죽어도 안 갈 테니까. 본인상은 원래 외롭게 치르는 거라면서. 가긴 뭘 가냐? 임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위해줄 수 없는 인간관계라면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차룡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투자의 의미로 경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젊어서는 받을 기회가 많겠지만 나이 들수록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할 것은 아주 명백했으니 말이죠. 누가 올까 말까 얼마를 줄까 전전긍긍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인 듯 했습니다. 임 씨는 그날 이후로 어떤 경조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갚을 것이 있다면 계좌로 송금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오지 않으면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불러요?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면 어떡해요? 그건 당신이 하잔 대로 하고. 근데 우리 가족이 있잖아. 진짜 슬퍼해 줄 사람만 있으면 되지. 나 죽으면 부르지 마라. 누군가는 삭막하다고 하겠지만 임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의미 없는 의무로부터 해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철용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보나마나 또 무슨 일이 있으니 참석해라 하는 연락이겠죠. 하지만 임 씨는 그런 연락들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많은 경조사를 치르며 걸러냈던 인간들이었으니 말이죠.